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남에게 과하게 이야기하거나 복수하려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게 일어난 일은 충성심, 신뢰,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저는 기계 엔지니어이고 항공우주 산업에서 거의 15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좋은 연봉, 그리고 드라마 같은 일 없이요. 제가 만들어온 삶이 바로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삶입니다. 제 아내 아만다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매력적이고 똑똑하며 야심찬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자신감에 감탄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8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 싸우지는 않았고 가끔은 사소한 일들 때문에 다투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스케줄, 제 출장,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이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부부들이 겪는 일이죠. 약 1년 전 2달짜리 프로젝트로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독일 정부 계약 디자인팀을 이끌면서 커리어에 큰 변화를 준 기회였죠. 아만다가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짐을 싸는 것도 도와주고 제가 없는 동안 침실을 요가 스튜디오로 꾸미는 농담도 건넸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공항에서 아만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이미 저를 제외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해외 생활 첫 한 달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 아침에 짧은 영상 통화를 하거나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 늦은 밤에 통화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주차쯤부터 그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짧아졌고 통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향에 있는 이웃 해리스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은퇴한 분으로 매일 아침 우리 집 앞을 강아지와 함께 산책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판매, 표지판 사진을 보내왔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만다의 부동산 중개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다. 어쩌면 실수였을까? 아만다가 고객을 돕다가 잘못된 표지판을 세운 건가 싶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아만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만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집은 어떻게 돼가? 라고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아만다가 한마디 보냈다.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그저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던 기억이 난다. 돌아오면 도대체 무슨 대답일까? 뭔가 이상했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부동산 웹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매물을 발견했다. 우리 집이었다. 아만다 명의로 매물로 나와 있었다. 가격은 시세보다 약간 낮았다. 사진은 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심지어 거실을 더 넓어 보이도록 연출까지 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결국 그녀의 부동산의 구매자인 척 전화를 걸었다. 매물에 대해 물었더니 아만다에게 바로 연결해 주었다. 아만다는 쾌활하고 전문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아만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만다. 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윌로우 레인 124번지에 있는 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데니얼,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놓았군요. 말도 없이요. 침묵. 그러더니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주말에 집으로 가는 긴급 항공편을 예약했지만 모든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녀가 놓는 함정에 빠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인 벤에게. 공교롭게도 그는 내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벤, 내가 말했다. 아만다가 내 몰래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 뭐라고? 금요일에 집으로 돌아가야 해. 네 도움이 필요해. 조용히.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공학으로 진로를 바꾸기 전에 우리는 함께 로스쿨을 다녔다. 그는 똑똑하고 정확하며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했다. 상황이 돌변할 때 내 편이 되어줄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곧 그렇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그가 다시 전화했다. 내 말이 맞았어. 그가 말했다. 아만다가 집을 단독 소유주로 등록했어. 소유권 이전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했어. 난 벌써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어.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게 합법이야? 아니, 하지만 마감 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수자가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 그때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질문을 던졌다. 집을 사줄까요? 처음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껍데기 구매자를 찾아줄 수 있어요. 제안을 하고 현금으로요. 그녀는 빨리 거래를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날 거예요. 모든 걸 서류로 받아놓고 당신이 도착하면 바로 핵무기로 돌릴 거예요. 정말 기발했어요. 위험했지만 정말 기발했어요. 저는 승낙했어요. 배는 재빨리 움직였다. 내가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무렵 그는 이미 제안서를 보냈다. 호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조건 없이 전부 현금으로 어떤 판매자도 망설이지 않을 제안이었다. 아만다는 몇 시간 만에 기뻐하며 답장을 보냈다. 심지어 더 빠른 계약일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가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행기 안에서도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 그녀는 집을 꾸미고 서류를 위조하고 페이스타임을 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 영상 통화들을 계속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할 때의 그 가짜 걱정. 소름이 돋았다. 내가 도착하자 벤이 공항에서 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인쇄해 놓았다. 위조 서류, 매물 목록, 심지어 그녀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스크린샷까지. 그는 그것들을 마치 전쟁 상황판처럼 펼쳐놓았다. 그녀는 자기 회사와 함께 일하는 공증인을 고용했어. 그가 말했다. 그 공증인이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만약 알았다면 그건 또 다른 혐의야.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했었다. 그녀와 한 침대를 쓰고 미래를 계획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나를 지워야 할 문제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따져 묻고 싶어. 내가 말했다. 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겁을 줘서 쫓아내면 그녀는 당황해서 흔적을 지우려 할 거야. 마감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 후 닷새 동안 나는 호텔에 머물렀다.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직장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집 근처도 지나치지 않았다. 벤이 열성적인 미스터리 바이어 역할을 하도록 했고, 아만다는?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내게 투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쿠키까지 구웠어.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검사를 포기하면 파티오 가구를 넣어주겠다고 했어.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아만다였다. 그녀는 누구든 매료시킬 수 있었다. 아마 올해 최고의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정된 클로징 날, 나는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등기소에서 벤을 만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벤이 먼저 들어왔다. 아만다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 등기 담당 직원과 서류를 훑어보며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몇 분 후 내가 들어갔을 때 아만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보는 듯 눈을 깜빡였다. 데니얼? 나는 미소를 지었다. 벤 옆에 앉았다. 여보. 방 안이 고요해졌다. 아만다는 나와 벤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벤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아만다, 이 매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등기 담당 직원은 분명히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다니엘 프레스콧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 부동산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어떤 매매 계약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만다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벤은 폴더를 꺼내 위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이게 그녀가 제출한 서류입니다. 제 의뢰인의 서명이 아닙니다. 등기 담당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다시 아만다에게 말했다. 부인, 이 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만다의 얼굴이 붉어졌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말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제 전화랑 문자를 무시하신 거예요. 이웃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데니얼, 돈이 필요했어요. 당신은 여기 없었거든요. 저는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벤이 말을 끊었다. 말을 멈추고 싶을 겁니다. 아만다가 일어서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건 불공평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집을 훔치려던 거였어. 내 이름을 위조했잖아. 그건 단순히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야. 그녀는 쏜살같이 나갔다. 등기 담당 직원은 분명히 충격을 받은 듯 회의를 취소했다. 나는 뒤에 남아 앞으로의 거래 종결 시도를 차단하는 공식 진술서에 서명했고, 벤은 같은 날 가처분 신청을 했다. 모든 게 끝났다. 매매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불안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집에 갔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해서 울타리 기둥 뒤에 예비 자물쇠를 숨겨두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마치 미완성 오픈하우스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장의 절반은 비어 있었다. 내 결혼 사진은 벽난로 선반에서 사라져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예전에 사진이 걸려 있던 벽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아만다가 다음날 아침 돌아왔다. 그녀는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열쇠를 든 채 마치 내가 그녀의 삶을 침범한 것처럼,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여기 그냥 있을 순 없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난 계획이 있었어.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말했다. 내 몰래 팔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떠나려고 했지.
넌 원래 여기 없었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넌 항상 일하고 여행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쫓느라 바쁘잖아. 난 이 텅 빈 껍질 속에 혼자 있는 게 지겨웠어. 그럼 내 해결책은 사기였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다음 날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될 수 없을 거라고 아만다는 서류를 받자마자 분명히 했다. 아만다는 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울음, 분노, 그리고 공허한 협박으로 가득 찬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심지어 내가 일에 너무 집중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고까지 했다. 사기가 아니라 오해였다고. 집, 내 퇴직금, 심지어 내 사업 자산까지 모든 것을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녀는 싸울 처지가 아니었다. 배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친구가 위조 공증을 한 위조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사실상 의도를 인정하는 음성 메시지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알고 있었다. 재무 기록을 보니 그녀가 우리 공동저축계좌 중 하나를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4만 달러가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절박했다. 절박한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 그때 벤은 내가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냈다. 이혼 소송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금으로 맞고소를 해보는 건 어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 봐선 어렵지 않아. 네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산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그 생각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본래 보복심이 강한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나쁜 이별이 아니었다. 거짓말이 겹겹이 쌓이고 범죄 행위로 점철된 배신이었다. 아만다는 그저 나를 떠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나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이틀 후 맞고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를 받자마자 아만다는 태도를 바꿨다. 더 이상 화난 음성 메시지도 협박도 없었다. 대신 이메일이 왔다. 짧고 차갑고 거의 로봇 같았다. 다니엘, 우리 서로 망치지 말자.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다 나눠서 해결하고 넘어가자. 벤이 내 어깨 너머로 읽어주며 웃었다. 이제 평화를 원하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원 날짜가 정해졌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아만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조 공증서가 발견되자마자 아만다의 소속사는 그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동료 중 한 명이 내부 보고서를 유출했는데 아만다가 회사 자원을 이용해 가짜 매물을 조작하고 홍보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었다. 그러자 공증인이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주면허위원회의 압력에 못 이겨 공증인은 아만다가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아만다는 120만 달러짜리 주택 매매를 관리하던 사람에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야 했다. 하지만 내 감정은 멍해졌다. 우리는 7년을 함께 보냈다. 삶을 쌓아 올렸다. 휴가를 대접하고 꿈을 함께 나누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정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심리에서 그녀는 내가 기억하던 아만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디자이너 옷은 수수한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반지도 화장도 하지 않았다. 텅 빈 눈과 변호사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손해배상을 속삭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짜 부동산, 위조 문서, 도난당한 자금까지. 그는 판사에게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서명된 진술서를 첨부하여 꼼꼼하게 작성된 일정을 설명했다. 아만다의 변론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려 한다. 고 생각했고, 집을 팔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판사는 감명받지 못했다. 그는 재빨리 판결을 내렸다. 집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아만다는 배우자 부양비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나는 축하하지도 웃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다. 감정의 잔해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유령이 나오는 듯한 집이었다. 따뜻했던 방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억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되찾았다. 바로 내 통제력이었다. 일주일 후 벤이 마지막 소식을 전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유죄 협상을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실형은 아니지만 부동산 면허를 반납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겁니다. 그녀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뒷마당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가 집착했던 정원은 이제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은유였나 보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의자를 끌어 햇빛 속으로 가져갔다. 눈을 감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음 배신을 기다리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다. 그런 폭풍우가 지나간 후 삶이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참 묘하네요. 전화도 없고 소송도 없고 터질 듯한 감정의 폭탄도 없어요. 그저 고요할 뿐이죠. 한동안 그 고요함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만다의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살피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게 멈췄을 때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법원 판결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쉬어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이 그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 이메일을 두고 다투던 곳도, 밤늦게 이웃을 깨우지 않으려고 속삭이던 위층 복도도, 지금은 메아리만 울릴 뿐. 하지만 재판 후 셋째 날 아침,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 블랙커피 한 잔을 따르고 뒤쪽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공기는 시원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깨달았다. 어쩌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같은 날 우편으로 편지가 한 통 왔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아만다의 필체로 쓰인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잠시 편지를 읽지 않고 벽난로에 던져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나를 압도했다. 편지를 열어보았다. 길지도 않았다. 몇 줄뿐이었다. 다니엘, 이제 날 미워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래야 할지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밖에 할 수 없어. 우리 삶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고칠지 몰랐어. 그래서 도망쳤지. 무너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애썼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해. 아만다. 서명도 없고 발신인 주소도 없어. 그냥 그렇게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녀의 사과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녀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종이에 휘갈겨 쓴 말로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사실 아만다의 배신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혼 생활뿐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까지, 우리 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 토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한 일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내 눈이 번쩍 뜨였다. 그래서 나는 급진적인 일을 시작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휴식을 취했다. 며칠뿐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이었다. 산속 오두막을 예약했는데 와이파이도 없고 전화도 안 터졌다. 항상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책 몇 권과 나 혼자였다.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나무 소리와 고요한 아침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배신당한 사람이 되기 전의 나, 변호사와 함께 시련의 아픔을 안고 법정에 나타난 사람이 되기 전의 나, 나는 그저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아직 살아갈 삶이 많이 남아 있었다. 도시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밝아졌다. 나는 집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다.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아만다가 골라준 커튼을 새로 치고 벽을 다시 칠하고 추억으로 가득 찬 옷장을 비우고 그 자리에 가능성으로 채웠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이 내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오랜 친구들, 재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부를 묻고 싶어 하는 동료들, 심지어 몇 년 동안 말을 많이 나누지 못했던 여동생조차도 와인 한 병과 필요 이상으로 오래도록 지속된 포옹을 들고 나타났다. 아만다가 내 과거의 일부를 가져갔지만 미래에는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벤이 전화를 걸었다. 또 전화였다. 하지만 법률 뉴스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더 가벼웠다. 이봐요. 그가 말했다. 저기요, 우리 로펌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해요. 진솔한 이야기, 진솔한 사람들. 당신 이야기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팟캐스트에서 내 이혼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혼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모든 걸 다요. 배신, 소송, 어떻게 회복했는지까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런 사람, 자신의 고통을 클릭베이트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내 이야기를 하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조금 더 외로움을 덜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그 마이크 앞에 앉아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바라보며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직접 들려주던 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만다의 배신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나는 그 배신을 통해 성장했다. 나는 단지 내 집을 되찾은 게 아니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팟캐스트가 방송된 후 나는 별 생각 없이 들었다. 솔직히 몇몇 사람들이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낯선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길로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몇 통의 이메일이 오가길 바랐다. 명예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해방감, 한 장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그 에피소드는 입소문을 탔다. 수만 명이 시청했다. 거의 확인하지 않던 메일함이 갑자기 넘쳐났다. 어떤 메시지는 응원 메시지였다. 이렇게 원통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아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신, 망가진 집, 비밀리에 은행에서 인출한 일화들을 공유했다. 그리고 언론의 요청도 있었다. 지역 방송국, 온라인 잡지, 심지어 전국 뉴스 매체에서도 연락이 와서 법적 논란, 즉 내 변호사가 아내 몰래 내 집을 사게 된 사연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물론 배는 아주 좋아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가 말했다. 사람들은 악당이 이기지 못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주목받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운영해야 할 사업이 있었고 관리해야 할 고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팟캐스트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집을 사려고 했던 부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벤이 오기 전에 아만다가 거의 사기를 쳤던 그 부부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방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만다가 매매를 취소했을 때 그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겪으신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집을 잃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만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조종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처음으로 저는 피해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생존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팟캐스트도 없고 변호사 친구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지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공개 온라인 포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배신을 겪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회원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마치 동화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조종이나 불공정한 법적 싸움 때문에 아이, 집, 심지어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북돋아 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략 조언, 때로는 늦은 밤 위로를 건네주기도 했다. 매일 밤 로그인을 하게 되었다. 증명해야 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적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게 가장 이상한 반전이었을 것이다. 아만다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다. 내 집, 내 존엄성, 내 미래. 하지만 그녀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주었다. 사명. 내가 간신히 살아남은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헤쳐나가도록 돕는 것. 모든 것을 기록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조작을 일찍 알아차리는 법.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자신을 보호하는 법. 어느 날 저녁 이혼 소송에서 재정 문서를 숨겼다는 누군가의 글에 댓글을 단 후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간단하지만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아만다가 미워지지 않았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던 비행기를 머릿속으로 반복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집 안을 서성거리지 않았다. 난 끝났어. 멍하지도 않았고 씁쓸하지도 않았어. 그냥 끝났어.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 내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미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둘러싼 미래가 아니라
거짓말로 가득 찬 집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리고 그때 결정을 내렸지. 대담한 결정. 집을 팔기로 결심했어. 해야 해서가 아니었어. 아만다가 그러길 바랐던 것도 아니었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어. 이번엔 내 선택이었어. 내 서류 작업, 내 방식대로. 벤이 매매 조건을 정하는 걸 도와줬어. 이번엔 숨은 변호사나 비밀스러운 반전이 아니라 젊은 가족이었지. 아만다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던 그런 가족 말이야. 그리고 있잖아. 그 가족이 집을 둘러보고 아이들이 내가 예전에 집이라고 부르던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는 건 아프지 않았어. 맞는 일이라고 느꼈어. 횃불을 넘겨주는 것. 마지막 작별 인사. 열쇠를 건네고 최종 문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그저 문을 닫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었다. 집을 팔고 나서도 공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아만다와 저는 그곳에서 추억을 쌓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추억들이 독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하지만 상실감 대신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시내에 있는 작은 로프트를 빌렸습니다. 벽돌이 드러나 있고 천장은 높았으며 소파와 책상을 놓을 공간도 간신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 것이었습니다. 모든 가구, 벽에 걸린 액자 사진, 그 안에 모든 물건은 제가 직접 저를 위해 골랐습니다. 그림자도 없었고 구석에서 유령처럼 다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열기는 결국 식었지만 제 메일함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작은 행사, 지원단체, 심지어 지역센터에서 재정적 학대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 등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극복했죠.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건 얼마나 드문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 도서관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난 후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하면서도 거의 잊히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팔아서 다행이에요. 제 집은 제 신분을 팔았죠. 그녀는 전 남편이 어떻게 자산을 천천히 옮기고 그녀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계좌를 털고 그녀에게 수천 달러의 빚과 망가진 신용점수를 남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그녀가 죽어가는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는 동안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배신당했던 거예요. 그 문장은 집에 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작은 다락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를 사색에 잠기게 하는 부드럽고 느린 비였다.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팟캐스트 대본도 기사도 아닌 그저 생각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어느새 책의 첫 장의 윤곽을 잡고 있었다. 복수전도, 아만다에 대한 온갖 폭로 기사도 아니었다. 더욱 유용한 무언가,
배신과 법적 우여곡절, 감정적 후폭풍을 겪어내고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의 관점에서 쓴 안내서였다. 나는 그 문서에 제목을 붙였다. 그들이 집을 불태우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라. 그날 밤 나는 해가 뜰 때까지 글을 썼다. 오랜만에 폐허에서 다시 짓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분이었다. 그 책은 내 다음 프로젝트가 되었다. 나는 커피숍에서, 공항에서, 그리고 조용한 새벽에 그 책을 썼다. 각 장은 내가 겪었던 일들을 한 겹씩 벗겨내며 동시에 내가 배운 것들도 함께 드러냈다. 1장.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야. 2장. 모든 걸 기록해. 3장. 슬퍼하되 타협하지 마. 4장. 변호사를 구해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등등. 배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닫으며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눈빛을 보내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항상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사이 아만다는 조용해졌다. 이메일도 전화도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서도. 나중에 그녀가 불륜 관계였던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황이 그녀가 바라던 만큼 순탄치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큰 계약을 놓쳤고 재정적인 문제도 겪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 승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멀어진 기분이었다. 마치 내 삶의 그 부분이 내가 찍어서 더 이상 열 필요가 없는 상자에 넣어둔 사진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초대장이 왔다. 공식적인 초대장이었다. 아만다가 중재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정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을 이유로 이혼 조건 중 일부를 재협상하려 했다. 처음에는 웃었다. 정말 거실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웃었다. 대담함이었다. 언제나 침착한 벤이 나를 보며 말했다. 너무 웃지 마. 잘 됐어. 나는 그가 정신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잘 됐다고? 어떻게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기회니까. 그녀가 다시 이 문을 열고 싶어 한다면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닫아야 할 때일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다. 나는 모든 것을 모았다. 서류 흔적, 타임라인, 이혼 전과 이혼 과정에서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한 모든 증거들. 우리는 복수를 위해 중재에 나선 게 아니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아만다는 그 방으로 들어온 나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 정돈된 서류,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는 유창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내가 집주인 벤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거의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를 꺼낼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그녀는 다시 자제력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마치 커튼이 이미 걷힌 후 마술사가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날카로움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내 날카로움을 찾았다. 그 상담은 그녀가 완전히 물러나는 것으로 끝났다. 계약서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새로운 주장도 없었다. 그녀가 지갑을 챙겨 들고 나가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잠시 뒤에 남았다.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나는 정의를 쫓는 게 아니었다. 정의를 살아가고 있었다. 중재 세션 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느껴졌지만요.
마치 다시 읽고 싶지 않았던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고 이제 제자리에 다시 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만다는 적어도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천천히 조용히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참아내던 제 자신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졌을 때, 정말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책을 다 읽었습니다. 배는 제가 하는 일을 바로 이해해준 전직 변호사가 운영하는 독립출판사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배는 제 방식이 실용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면모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쓴소리가 아닌 명료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공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좋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혼 포럼, 법률지원사무소, 지원 네트워크. 전국의 독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마침내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중견방송국 프로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부 사이의 재정적 배신에 대한 코너를 맡고 싶다고 했고 내 이야기가 토론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TV는 내 취향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벤이 나를 재촉했다. 이제 이건 당신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이뤄낸 게 뭔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갔다. 처음에는 정말 긴장됐다. 메이크업, 조명, 사운드 체크까지. 하지만 카메라가 돌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노출이나 관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그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수치심에 입을 다물고 두려움에 눈을 감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많은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팟캐스트, 패널 토론, 그리고 제가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행사에 강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몇몇 로스쿨에서 사례 연구로, 몇몇 결혼 상담 그룹에서는 경고로, 배신의 법적, 정서적 결과를 이해하려는 가족 치료사들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세 속에서도 저는 제 삶의 한 부분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저는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저 낡은 잔해 위에 무언가를 쌓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규모 법률개혁위원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누군가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였다. 그녀는 노인 학대 관련 사건에 자원하여 참여한 재무분석가였다. 자산 절도 피해자, 의심스러운 간병인, 교활한 친척들을 돕는 일이었다. 똑똑하고 강인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말할 때마다 주의를 끌려는 듯 조용하고 권위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저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추파를 던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건 후 몇 시간 동안 호텔 라운지에서 인생에 대해, 상처에 대해,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다른 종류의 배신을 겪었다고 말했다. 낭만적인 배신이 아니라 가족적인 배신이었다.
부모의 것을 훔치고 유언장을 위조한 오빠 때문에 그녀는 그 자네를 수습해야 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에게 조용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다음 커피를 마셨고, 저녁을 먹었다. 어느 날 밤 그녀를 차로 데려다 주던 중 그녀가 나를 멈춰 세우고 말했다.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멈춤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말, 소음, 농담으로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 고요함이 괜찮아.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어쩌면 치유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멈춤 속에서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되살아난 존재도 대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재에서 깨어난 나의 모습을 목격했을 뿐 나를 고치려 하거나 구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 옆을 걸을 뿐이었다. 한 걸음씩. 결국 나는 그녀를 벤에게 소개했다. 두 사람이 마주치자마자 벤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아, 이게 어른이 된 아만다구나.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정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라고요? 칭찬이에요. 아만다는 화려했어요. 클레어의 불꽃은 조용하지만 진짜예요. 클레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를 보호해줘서 고마워요. 벤은 자주 웃지 않았지만 그때는 웃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배신에 휩쓸렸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로 변했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자던 사람에서 법적 보호 패널을 이끄는 사람으로, 실연에서 작가로, 혼돈에서 평화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만드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사실 감사하다. 아만다가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내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낯선 사람 옆에서 자면서 벽에 금이 가는 걸 못 본 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누군가가 당신의 집을 불태우면 우연히 당신을 구해주는 경우도 있다. 책이 출간되고 제 이야기가 언론에 어느 정도 보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얼어붙을 듯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만덱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짧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인사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인터뷰를 봤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괴물처럼 보였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다 빼먹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날카롭게, 외교적으로, 그리고 아주 얄밉게 답할 수 있는 100가지의 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만다는 반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녀가 일으킨 불길에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말하게 두세요. 그래도 그녀의 이메일은 예상보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뭔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만다는 여전히 자신이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녀는 진실은 주관적이고 휘둘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게서 집을 팔아넘기면서 신뢰, 사랑, 충성심을 휘둘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햇빛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햇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책의 특정 부분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부동산 매매, 위조 서명, 나중에 공증인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리 공동자산을 비밀 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명예훼손을 주장했습니다. 뱅과 저는 함께 편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녀가 고소하게 두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최선의 변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마일에 걸쳐 서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피해 복구도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으로 중력에 맞서 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이혼 소송,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가 아닌 새 변호사가 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는 공격적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건 파일과 당신이 공개한 모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아만드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 없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전에 당신 의뢰인의 입장에 서본 적이 있거든요. 아만다 같은 사람을 변호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악의로 법을 무기화하는 사람들을 돕는 건 이제 그만뒀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충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갑자기 아만다가 너무 슬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아만다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이 슬펐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녀의 모습,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 집을 팔아버린 그 여자. 내가 사랑에 빠진 아만다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면 항상 그랬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데 너무 적극적이었다. 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우리의 모든 법적 방어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우리는 계속 나아갔다. 소송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그녀는 3주 후 변호사를 해고했다. 그 후에 그녀가 보낸 이메일은 또 한 줄이었다. 당신이 이겼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내 삶, 내 목소리, 그리고 내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다. 아만다의 마지막 시도가 끝나고 나니 나는 몇 년 만에 느껴본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복수나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치에서 오는 그런 종류의 평온함이었다. 잠도 더 잘 자기 시작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혼할 때 느꼈던 단편적이고 괴로운 섬광이 아닌 진짜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았다. 나는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이제 클레어와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거창한 선언을 한 적도, 소셜미디어에 이름을 올리는 일도, 너무 빨리 관계를 맺는 일도 없었다. 그저 단순했다. 맛있는 커피, 함께 웃으며, 신문을 읽으며 조용히 아침을 보내고 굳이 공기를 채울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관계 회복의 재정적인 부분을, 나는 감정적 법적 측면을 담당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했다. 우리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였기 때문이다. 극적인 사건도 억지스러운 이야기도 없었다.
진실과 무너진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구들만.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50대 초반의 부부를 돕기 위해 그곳에 남았다. 남편은 아내가 5년 동안 은퇴 자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써버렸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되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멍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그걸 몰랐을까? 라고 되물었다. 클레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그녀를 믿었으니까. 그건 약점이 아니야. 네가 인간적이라는 증거지. 내겐 큰 충격이었다. 그 한마디, 신뢰가 결점이 아니라는 말이 그 남자의 마음을 열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의 아내가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돈뿐만 아니라 거짓말, 외로움, 수치심까지. 그날 그 감정들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되었다. 때로는 치유될 필요가 없다. 그저 피가 멈추기만 하면 된다.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클레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있잖아. 난 너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 때문에? 날 고쳐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넌 망가진 게 아니었어. 그냥 묻혀 있었을 뿐이야. 그 모든 소음과 기대 속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내가 파헤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네가 직접 한 거잖아. 내가 방금 삽을 건네줬을 뿐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어떤 모습이든. 더 이상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배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그저 조용하고 솔직한 나날들. 그리고 그 나날들을 함께 나눌 누군가와 함께. 그 후 몇 달은 정말 최고의 방식으로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삶은 전쟁터가 아니었다. 법적 고지, 배신, 방 안 공기를 앗아가는 수수께끼 같은 이메일에 눈을 뜨지 않았다. 대신 아침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커피향, 그리고 뉴스를 읽으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부르는 클레어의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만다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치유, 용서,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진짜 것들, 중요한 것들, 내게서 빼앗긴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기로 선택한 것들에 의해 형성된 것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다. 대화의 불씨가 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 감사하는 사람도 분노하는 사람도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의 진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안달이다. 그들이 쓰는 가면이나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지켜보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클레어와 저는 함께 Underneath It All 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재정적 배신, 감정적 조종, 비밀스러운 이혼, 사업 도난을 겪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질문을 던졌고 필요할 때는 침묵이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 에피소드들은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저는 한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60대 여성이 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멍이 들었을 뿐이죠.
그리고 멍은 아물죠. 그 문장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고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콜로라도의 한 개인 휴양소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혼 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행사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대중 앞에서 강연하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산산이 조각난 사람들과 며칠에 걸쳐 집중적으로 상담을 받았다고. 그건 다르고 무겁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승낙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곳은 산속에 있었다.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고 소나무와 초가을의 공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고통이 더 부드럽게 메아리치는 곳이었다. 우리는 집, 결혼, 자녀 등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만났다. 한 남자는 아내가 다른 주에 두 번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여자는 학대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남편이 법정을 더 잘 조종했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고통만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이었다. 클레어와 나는 신뢰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신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아만다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란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세상이 고요하고 내 마음도 고요하지 않은 밤늦게 수십 번이나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아니, 아만다가 없었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다면 내 모든 확신 아래 얼마나 큰 힘이 묻혀 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클레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움츠러들거나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사랑의 반영으로서. 고통은 평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마지막 세션이 끝난 그날 밤, 클레어와 나는 별빛 아래를 걸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와 소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말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동안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옛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녀가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상처받는 것도, 널 사랑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 보장은 필요 없어. 진실만 있으면 돼. 넌 항상 내게 진실을 말해줬잖아. 목이 메어졌다. 클레어.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가 결혼하든 말든 상관없어. 반지나 자귀 같은 건 상관없어. 그저 오래갈 무언가를 만들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만들고 싶어.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제안이었다. 요구도 최후 통첩도 아니었다. 그저 제안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미 두려웠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에게 가해진 일의 희생자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의 설계자로서. 변호사도 없고 문서도 없고 불길을 헤쳐나가 맨발로 걷는 법을 배우고 저편 세상의 온기를 여전히 느끼는 두 사람뿐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삶이 다시 규칙적인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클레어의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녀는 항상 내가 엄밀히 말하면 스쿼팅을 하고 있다고 놀렸다. 그녀의 유머는 건조하고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침묵을 대화로 채울 필요가 없었다. 어떤 날 저녁,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차와 담요를 덮고 분홍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런 순간들이 가장 생생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며 팟캐스트 분석 자료를 검토하던 클레어가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옛날 생활이 그리운 적 있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큰 집, 세련된 저녁 식사, 아만다가 완벽하게 꾸민 우리 모습 말이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가끔은 그 환상이 그리워.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동안 그 환상이 세상을 멀리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환상은 위안이 돼. 하지만 모든 걸 앗아갈 때까지는. 그 말은 가슴에 와닿았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만다는 겉모습의 여왕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는 완벽하게 걸러진 그녀의 세상에서 충실한 남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통제력, 지위,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 환상이 산산이 조각나자 나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았다. 그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겼다. 정직보다 평화를 택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평화는 침묵으로 바뀌었고 침묵은 숨 막히는 것이 되었다. 이제 나는 침묵을 가진 게 아니었다. 진실을 가진 것이다. 어지럽고 날 것 그대로이고 불완전한 진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었다. 같은 오후 이메일이 내 편지함에 도착했다. 아만다의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법적인 대화를 나눈 지 1년도 넘었다. 속이 뒤틀리는 듯 본능적으로 또 다른 매복 공격에 대비했다. 제목은 긴급 자산 분류 오류 최종 검토 필요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아만다가 제 집 매매 지분을 재투자했던 부동산 중 하나가 재정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애미의 고급 콘도 개발 사업이었는데 결국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중단되고 허가는 취소되었으며 이제 아만다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원래 거래에서 발생한 자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제 몰래 가짜 회사를 통해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집을 팔기 위해 했던 수상한 거래가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는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해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나는 맥박이 멎은 듯 얼굴은 차분한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벤에게 이메일을 전달하고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악의 때문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시적인 정의감 때문이었다. 벤은 1시간 안에 답장을 보냈다. 연방정부에 맡길게. 답장하지 마. 넌 깨끗해. 불 가까이서 춤춘 건 클레어야. 잠시 후 클레어가 커피 머그잔을 들고 들어와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잘못된 건 아니야. 그저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뿐이야. 클레어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 내가 묻기 전까지는 절대 묻지 않았다. 그 주 후반에 벤에게서 연방금융범죄 수사대가 공식 수사를 시작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아만다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전신 사기와 부동산 허위 진술과 관련된 예비조사 명단에 올라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슬프지도 않았다. 나는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이야기의 끝에 다다른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벤은 벤답게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빈티지 위스키 한 병과 이렇게 적힌 쪽지를 보냈다. 끝맺음을 위해 그들에게는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를. 클레어와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며 20분 동안 웃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끝맺음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소송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완벽함을 느끼기 위해 복수할 필요 없이 조용히 나아가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명예에 두려움과 소송으로 가득 찬 잠 못 이루는 밤들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겼다. 더 이상 그녀를 내 곁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도, 내 침대에서도, 내 미래에도 그녀는 하나의 장이 되었다. 중요한 물론, 하지만 끝났다. 클레어와 나는 새로운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고통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솔직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았다. 아만다의 법적 문제가 뉴스에 보도된 지 한 달쯤 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집 매매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든 모양이다. 아마도 스캔들을 쫓으려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내 메일함은 폭발했다. 기자들, 법률 블로거들, 심지어 팟캐스터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배신당한 남편이라고, 어떤 이들은 부동산 사기를 교묘히 쳐낸 남자라고 몰아붙였다. 처음 몇 통의 메시지는 무시했다. 하지만 클레어는 나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했다. 어느 날 저녁 구운 연어를 먹으며 그녀가 말했다. 꼭 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제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이야기를.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난 그녀가 한 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넌 아니잖아. 그녀가 대답했다. 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로 유명해질 거야. 처음에는 나는 거부했다. 또다시 바이럴 이혼의 슬픈 이야기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클레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배신, 재정적 습격, 감정적 방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속에서도 온전한 내 모습을 유지했다. 결국 인터뷰에 응했다. 개인적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작지만 명망 있는 팟캐스트였다. 진행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질문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클레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소리내어 말했다. 아만다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대해, 집 매매 소식을 접했을 때 표면 아래 끓어오르던 분노에 대해, 그녀의 이름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도 침묵을 택한 것에 대해, 그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을 때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었다. 솔직했기 때문이다. 남녀 모두 메시지를 보냈다.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공감하는지 편지를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해로운 관계에 갇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 환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은 제가 에피소드 중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제 머릿속에 공간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쇼츠에 리포스트되고 심지어 누군가 감사 선물로 보내준 티셔츠에 인쇄된 것도 봤습니다. 클레어는 그 셔츠를 마치 액자에 넣은 저지처럼 복도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더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적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터뷰는 순전히 가십거리였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터뷰들은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 트라우마를 다시 털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트라우마를 헤쳐나가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핵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활용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법적 보호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죠. 변호사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한 번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와 Q와 A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서로 놀리며 처음부터 우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만다가 우리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 이야기, 아만다의 매수자가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폭탄 발언까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복수처럼 포장하지 않은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드라마에 무너지지 않은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클레어는 소파에 앉아 모든 에피소드를 시청하며 항상 중요한 부분에서는 울지 않는 척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저는 저만의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본을 잃은 후 삶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각 에피소드에는 실제 사람들, 때로는 익명으로 출연. 이 출연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다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녹음하는 동안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클레어를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다. 아만다의 거짓말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는 과정에서 진짜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같은 해에 사업과 결혼 생활을 모두 잃은 게스트와의 심야 방송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클레어가 아직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클레어는 책에서 눈을 떼고 물었다. 그 여행에서 일찍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이 집뿐 아니라 이런 나 자신으로.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내가 예상치 못한 유일한 존재가 되어줘서 고마워. 클레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실패한 판매와 얽히고 설킨 옛삶 이후 1년. 예상치 못한 우편물이 도착했다. 크림색 봉투였는데 잉크로 손으로 쓴 것이었고 나는 즉시 알아보았다. 아만다. 클레어가 봉투를 가져왔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녀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이름을 훑어보더니 내 눈을 마주치며 질문을 던졌다. 열어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봉투를 받기 전에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아침 내내 회의에 참석할 때, 전화 통화에 참석할 때, 심지어 헬스장에 갈 때도 봉투를 들고 다녔다.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너무 빨리 열면 폭발할 것처럼. 오후가 되자 나는 아이스티 한 잔을 마시며
뒤쪽 데크에 앉아 마침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페이지 길이에 접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저와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당신은 저를 잡아준 게 아니에요. 제가 폭풍을 맞아야 할 때 침착함을 유지해 주었죠. 저는 집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예전에 저를 존경하던 사람들의 존경심까지 잃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당신은 저를 파괴하지 않았고 파괴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당신이 되지 않아서 고마워요. 아만다, 2번 읽었고 3번째도 읽었어요.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조금 후에 클레어가 나와서 제가 아직 편지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조용히 편지를 건넸어요. 그녀는 한 번 읽고는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그녀가 물었다. 답장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신이 쓸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맞았다. 아만다의 편지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무리 편지였다. 오래전에 끝난 장의 각주였다. 나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 편지를 집 사무실 서랍에 밀어 넣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존중심에서였다. 어떤 기억은 불태워서는 안 된다. 기록에 남겨 손대지 않아야 한다. 그해 여름, 클레어와 나는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포르투갈로 날아갔다. 어떤 상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항상 그녀의 목록에 있었을 뿐이었다. 2주 동안 우리는 해안 마을을 탐험하고 해질녘에 레드 와인을 마시고 해질녘에 시장을 걸었다. 아만다, 변호사, 잃어버린 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였을 뿐이었다. 극적인 사건도 유령도 없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 각자의 선택 안에서 평화를 찾은 두 사람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클레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옛날 삶이 그리운 적 있어? 나는 그 생각을 했다. 승진에 대해서, 아만다가 내 몰래 팔았던 집, 우리가 함께 놀았던 친구들, 저녁 식사, 거칠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지치게 만드는 환상. 아니, 나는 간단히 말했다. 잠시도 안 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너는? 클레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금도 괜찮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나는 고통이 정말로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워지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끝났다는 것을. 다시 일어서는 것의 묘미는 바로 그것이다. 처음에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며 깨닫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갔구나. 집에 돌아오자 삶의 리듬이 새로워졌다. 내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다. 아만다가 만들어낸 엉망진창의 여파 속에서도 나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도피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제 그 창을 마무리한 나는 맑은 머리와 더욱 맑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클레어는 조용히 서랍 하나하나를 옮겨가며 이사를 왔고 그녀의 공간과 내 공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우리는 그 공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어느 날 저녁 저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오래된 디지털 파일을 뒤지다가 주택 청사진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우연히 발견했다. 몇십 년 전 아만다와 내가 리모델링을 할 때 저장해 둔 것이었다. 궁금해서 열어보았다. 안에는 우리 집, 옛집의 모든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메모, 치수, 그리고 미처 하지 못했던 주방 리모델링 계획까지. 씁쓸한 감정이나 향수에 젖어야 했다. 하지만 그 대신 미소가 지어졌다. 그 꿈을 이루던, 이미 탈출구를 찾고 있던 누군가와 함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남자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다. 그저 속아 넘어간 것뿐이었다. 이제 클레어와 함께 다시 그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더 나은 방식으로. 깨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꿈을 쫓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와 꿈을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사진을 넘기고 있을 때 클레어가 방으로 들어왔다. 거기 내 옛날 집이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만다가 팔려고 했던 집이지.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믿기지 않아. 나도 낄낄거렸다. 한 가지 과소평가했어. 클레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방안을 가득 채우고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잊게 만드는 그런 웃음소리. 폴더를 닫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간직할 이유가 없었다. 어떤 일들은 기억 속에 보관해 두는 게 낫다. 그 주 후반에 변호사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집을 샀던 친구였다. 그는 점심에 초대했다. 우리는 시내의 작은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만났다. 그냥 안부를 묻고 싶었어. 그가 한입 베어물며 말했다. 조용한 생활은 어때?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은 아니었어. 나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만다가 거의 도망칠 뻔했잖아. 그는 손가락을 겨우 3cm 정도 벌렸다. 무엇이 그녀를 막았어? 내가 물었다. 네가.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너는 당황하지 않았어. 영리하게 대처했지. 그녀가 스스로 목을 매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 나는 그 생각을 했다. 어쩌면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애초에 복수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명확성에 관한 것이었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고 혼돈이 아닌 통제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묻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술이 다 마시기 전에 내가 말했다. 네가 개입하기 전에 그녀가 정해놓은 구매자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씩 웃었다. 아, 그 사람들은 구매자가 아니었어. 내 친구들이었어. 그녀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몇몇에게 관심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 마치 허황된 꿈이었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가짜 구매자들을 조작한 거야.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그보다 더 나은 걸 기대했나. 우리는 장기전을 위해 건배했다. 그날 오후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나는 묘한 가벼움을 느꼈다.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 같았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지만 깨달았다. 더러운 싸움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아만다는 자신의 실수를 피하려고 모든 것을 불태웠다. 나는 잿더미 위에 더 나은 것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코 내 존엄성을 잃을 필요가 없었다. 몇 달이 지나고 삶은 평화로우면서도 깊은 만족감을 안겨주는 무언가로 자리 잡았다.
클레어와 나는 아만다와 몇 년 동안 이야기만 했을 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함께하게 되었다. 주말 하이킹 같은 소소한 것들, 요리 강습, 심지어 그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즉흥적인 여행까지. 어느 토요일 아침, 농산물 직거래 마켓에서 몇 년 만에 만난 사람, 아만다의 사촌 다니엘이었다. 어색한 인사를 몇 마디 나누었는데 그가 불쑥 말했다. 그래서 아만다 얘기 들었어? 나는 약간 긴장했다. 아니, 무슨 일이야? 그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신? 동정? 다른 주로 이사 갔어.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이혼 합의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했어요. 모든 게 큰 함정이었다고. 그가 거의 사과하듯 덧붙였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그냥 비켜섰을 뿐이죠. 그 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처음으로 이혼으로 아무것도 잃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때 클레어가 신선한 딸기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다. 다니엘은 재빨리 작별 인사를 하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나는 다니엘이 했던 말을 계속 떠올렸다. 아만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내가 그녀를 덫에 걸었다고 말했던 일.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악당으로 몰린다는 건 이상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를 왜곡하는 것이다. 클레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침대에 누워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응, 내가 말했다. 그냥 생각 중이야. 그녀에 대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에게 내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클레어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나를 얼어붙게 하는 말을 했다. 어쩌면 그녀는 그렇게 믿어야 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다른 대안은 마주하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만다는 항상 탓할 대상을 찾아다녔다. 나, 그녀의 부모님, 그녀의 동료들, 심지어 날씨까지도. 결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그녀가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만다에게 이메일을 썼다. 짧고 정중하고 명확했다. 아만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 결국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 솔직히 말해서 난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저 솔직함을 원했을 뿐인데 그게 불가능해지자 떠났죠. 당신이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당신에게 어떤 모습이든 말이죠. 잘 지내세요. 답장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필요도 없었어요. 용서가 아니라 해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클레어는 이메일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에 입을 맞추고는 다시 책으로 돌아갔죠. 같은 주에 우리 회사가 중요한 국제계약의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판도를 바꿀 만한 일이었어요. 몇 년 전이었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맹목적인 야망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잠깐 쉬자.
제대로 쉬는 거야.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우리 둘만.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든. 제가 말했어요. 뒤로만 가지 않으면 돼. 우리는 짐을 싸서 다음 날 아침 떠났다.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너그러운 눈길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최악의 일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그러면 뭔가 진정한 무언가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 나에게 팔아넘긴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꿈을 하나씩 쌓아가는 중이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그 꿈을 함께 쌓고 싶어하는 누군가와 함께 6개월 후 나는 새 집 발코니에 서 있었다. 언덕에 자리 잡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집은 나무와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었다. 클레어는 집 안에서 동네 시장에서 사온 꽃들을 꽂아 부드럽고 익숙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삶의 리듬이 새로워졌다. 더 조용하고 더 의도적으로. 더 이상 중요한 순간을 쫓지 않았다. 아만다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쌓지 않았다. 아니, 나는 완전히 다른, 진짜 무언가를 살고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아침을 서재에서 일하며 보냈다. 집 바로 뒤편으로 흐르는 작은 가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구조조정 이후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나는 회사의 문화를 굳건히 지켰다. 더 이상 드라마도 정치도 없었다. 그저 오래가는 것을 만드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만다는 환상을 조차 지름길을 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내가 천천히, 꾸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을 해낼 때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클레어와 뒷마당에서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나를 보며 다 나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다. 나는 그 말에 한참 생각했다. 피가 멈춘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흉터가 생기고 있어.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꽉 쥐었다. 내 흉터가 마음에 들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웃었다. 그리고는 해가 지면서 하늘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며 침묵에 잠겼다. 몇 주 후 나는 등기우편을 받았다. 아만덱에서. 뭔가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반쯤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펼쳤다. 하지만 그것은 한 장의 종이었다. 손으로 쓴 것이었다.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너를 탓했다. 내가 너를 다치게 했다는 걸 알아. 이제 알겠어.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냥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미안해. 아만다 2번 읽었다. 그리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그녀의 한 장은 끝났다. 쾅 다치지 않았다. 그냥 끝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1년 후 클레어와 나는 가까운 친구 몇 명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특별한 건 아니었다. 그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와인, 그리고 가슴이 찡해지는 웃음소리뿐이었다. 디저트를 마치고 누군가 물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나는 클레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허물어진 삶을, 방 안의 따스함을.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요. 모든 배신, 모든 공영,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식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삶으로,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저 뭔가를 극복했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승리한 것 같았죠.
때로는 가장 큰 복수는 파괴가 아니니까요. 재건이죠. 잘 사는 것. 조용히, 진심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이 된 모습을 보는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클레어 옆에서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집에서 함께 만들어온 이 삶에서 저는 뼈저리게 그 느낌을 느낍니다. 난 그저 빠져나온 게 아니었어. 난 다시 일어섰어. 폭풍은 지나갔고, 그리고 나는 햇살 아래 서 있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